카테고리별로 마진을 책정하고 원가를 책정하는 방식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생활용품이라고 쳤을 때 원가는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잡고요. 운영비나 기타 비용들을 이제 20, 30%.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이 요새는 많이 들어가서 한 3, 4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마진은 보통 한 1, 20%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가가 판매가 대비 5배수. 그러니까 이제 2,000원짜리 상품이라면 뭐 9,900원, 만 원의 판매 단가를 설정하시는 게 마진을 고려한 객단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커머스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플랫폼 중심의 커머스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플랫폼 안에서 상위 노출을 해야 한다면 결국 광고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노출이 됐을 때 해당 제품에 대한 후기라든지 상품에 대한 평가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그냥 상품을 소싱해서 상품 등록만 한다고 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상품 기획만큼 중요한 게 이제 마케팅 광고에 대한 영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가져가서 효과적으로 쓸 거냐. 더 중요해진 시장이 돼버렸죠, 사실은. 다이소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당 상품을 소싱을 다 하고요. 그 소싱된 제품들을 굉장히 원가 관리를 잘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온 제품들을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반으로 물론 초기에는 이제 오프라인 기반으로 성장을 했지만 사람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초저가형 제품 중에 굉장히 포지션을 잘했습니다. 알리 테무는 기본적으로 가격은 싼데 배송이 느리고 한 5개 샀는데 한두 개는 쓸 수 있는데 3, 4개는 이거 뭐 못 쓰겠네 라는 제품도 많다 보니까 초저가 제품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떨어지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다이소는 원가가 굉장히 낮지만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이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가 비중이 굉장히 다른 제품들보다는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들이 대부분 요새는 뭐 종합적으로 다 팔지만 초기에는 생활용품 위주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부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에서 자취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4인 가족들도 이제는 다이소에서 다양한 제품을 사는데 굉장히 익숙한 시장이 돼버렸죠. 물건을 소싱을 할 때 상품을 기획해서 발주해가지고 그 관련된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기까지가 보통 여유 있게 잡으면 한 2, 3개월 정도는 걸리니까요. 시즌을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봄 시즌을 타겟해서 상품을 런칭을 한다고 하면 이미 11월, 12월부터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월 달에는 또 중국에 춘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또 공장들이 다 쉬어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우리의 제품들을 한국에 안전적으로 들어와서 계획하고 있는 브랜딩 런칭 일자를 맞추려면 많은 기간들을 미리 잡아두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봄에 제품 준비해서 여름에 출시한다든지 여름에 준비해서 뭐 가을이나 겨울에 출시한다든지 한 시즌 앞서서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품 MD들이 그래서 그런 트렌드나 상품을 보는 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곽광받을 거야 라는 것들을 좀 빨리 캐치하는 게 포인트겠죠. 아무래도 중국이 세계의 이제 공장이라고 불리우듯이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움직이는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누구보다 미국과 유사한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매출 중심주의, 성과주의, 돈을 어떻게 벌 거냐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어떤 상품을 이제 소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동일 제품을 갖고 와서 패키지만 바꿔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제작해서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제품에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제품 형식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다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제품의 스펙이랑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저희가 서칭해서 검토를 맡기게 되죠. 상품을 소싱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든지 뭐 1688이나 이제 기타 글로벌 플랫폼에서 직접 소싱을 하고 하신 분들도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OEM, ODM 상품들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든지 하실 때는 이제 에이전시를 활용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학습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에이전시를 맡겨서 할지 아니면 내부의 조직을 만들어서 인력을 충원해서 그 인력을 전담 인력으로 활용해서 이제 소싱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 상품 발주를 하기 전에 샘플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샘플에 대한 스펙이나 품질,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클라이언트와 저희가 그 해당 샘플 제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개선이나 보완할 점이 따로 없다면 발주를 넣는데요. 실제 발주를 넣었을 때 해당 샘플과 동일한 제품들이 안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가 샘플로 봤을 때 제품보다 실제로 왔을 때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데,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최대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저희가 검수와 검품 시스템을 통해서 샘플 제품하고의 다른 부분들을 찾아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제 넘어왔을 때 하자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상품을 발주하고 소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약서에다 보상 체계에 대한 내용도 같이 넣어 놓습니다.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공장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어렵죠. 중간에서 도매하는 도매상인지 이들이 직접 판매하는 제조사인지를 저희가 빨리 찾습니다. 아무래도 도매상이 끼게 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장들을 먼저 찾는 형식으로 제품을 찾고 있고요. 그 공장들끼리도 사실 동일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한 7개에서 8군데 공장을 찾아서 견적에 대한 발주를 비딩을 넣습니다. 이제 입찰을 넣어서 제일 저렴한 가격과 조건을 제시한 공장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단가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찾으려고 하면 제조사를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사전에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저희하고 했던 케이스가 있으면 저희 케이스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 저희랑 케이스가 없다면 저희랑 파트너를 맺고 있는 중국 회사들을 통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나 문제는 없는지, 발주를 할 때 계약금을 보통 걸게 되는데 그 계약금을 복귀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래도 2중, 3중 체크하는 편입니다.